호랑이가 고분이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된 과부. 아니, 저게 무슨 광경인가? 과부가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고 하자 호랑이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건네주는데 뜻밖의 아이를 입양하게 된 과부. 하지만 매일 밤만 되면 호랑이가 고기를 집 앞에 갖다 주고 아이가 아플 땐 약초까지 갖다 주며 호랑이가 건네준 아이가 클 때마다 그 아이의 능력이 심상치 않은데 이라! 야!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옛적 남원 땅에 이르기를 천지가 온통 눈으로 뒤덮인 해가 있었으니 그 해 겨울은 사람의 목숨줄을 얼려 끊을 만큼 혹독하였다 하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얼어 죽고 산짐승들마저 굴 속에 웅크린 채 나오지 못할 지경이었으니 이 어찌 하늘이 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렵 깊은 산자락 외딴 초가에 홀로 사는 젊은 과부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연정이라 하였습니다. 시집 온 지 채 1년도 못 되어 남편을 여의고 소복을 입은 지 석 달째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24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였으며 눈빛은 죽은 사람의 그것처럼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차고는 저 모양으로 이 겨울을 넘기겠느냐 수군거렸으되 연정은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도 연정은 소복 차림으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남편의 묘를 찾아간다는 명분이었으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대로 눈밭에 누워 잠들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추위도, 외로움도, 이 가슴을 도려내는 슬픔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여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느렸으며 눈보라가 그녀의 치마폭을 휘감아도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산길이 깊어질수록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려져 어디가 길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연정이 휘청거리며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람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응애 응애. 처음에는 귓전에 맴도는 환청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그것도 목숨을 앗아갈 듯한 눈보라 속에 어찌 아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허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마치 연정을 부르는 듯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연정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을 옮겼고 눈 덮인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녀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갓 흙을 돋운 듯 아직 봉분의 흙이 마르지 않은 새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덤 위에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등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마치 바위처럼 보였고 그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압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연정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허나 세상 일이란 게 참으로 기묘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연정을 보고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으며 다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은 맹수의 노란 안광이 아니라 깊고 슬픈 검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입가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고 다만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하얀 입김만이 서려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랑이의 품속, 정확히는 앞발과 배 사이에서 작고 하얀 무언가가 쑥 튀어나왔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아기의 손이었습니다. 연정은 숨이 앳는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두툼한 배털 속에 아기를 파묻고
턱으로 아기의 머리를 감싸 바람을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가 칭얼거리며 몸을 비틀자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거친 혀를 내밀어 핥으려 하다가 멈칫하였습니다. 자신의 까칠까칠한 혀가 아기의 연한 살을 상하게 할까봐 대신 따뜻한 콧김을 아기의 얼굴 가까이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정은 깨달았습니다. 저 무서운 짐승은 아기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살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덤 위에 앉아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데우고 눈보라를 온몸으로 막아주며 밤새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정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죽고 싶어 산에 올라온 여인의 얼어붙은 심장이 짐승의 모성애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호랑이와 연정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앞발을 움직여 품속의 아기를 연정 쪽으로 슥 밀어주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하였지요. 나는 짐승이라 젖도 없고 옷도 없어. 더는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소. 부디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오. 제발. 호랑이의 눈에서 맺힌 이슬이 떨어져 눈밭에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었고 연정은 그제야 떨리는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내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연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되 호랑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연정은 두 손을 내밀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기의 몸은 호랑이의 체온 덕분에 놀랍도록 따뜻하였고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시달린 흔적 없이 발그레하였으며 포대기는 낡고 해졌으나 아기만큼은 온전하였습니다. 연정이 아기를 품에 꼭 앉아 호랑이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천천히 움직이며 무덤가로 다가가더니 그 무덤 앞에 머리를 쿵하고 박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듯 무덤 속에 누운 누군가에게 인사를 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남은 것은 호랑이의 커다란 발자국과 눈물이 떨어져 만든 작은 구멍들 뿐이었습니다. 연정은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이제 편안한 듯 잠이 들어 있었고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무언가를 빨려는 심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연정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죽고 싶어 올라온 산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아가,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키마. 네가 나를 살린 것이니 나도 너를 살려야지 않겠느냐. 연정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달리 발걸음은 빨라졌고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사람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그날 밤 연정은 아기의 포대기를 풀어보았습니다. 낡은 천조각 사이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옷가락지였습니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옷가락지의 한쪽 반이 아기의 목에 붉은 실로 매달려 있었으며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연정은 그 가락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저 호랑이는 또 누구였을까? 허나 그것은 나중에 알아도 늦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살리는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연정은 아기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히고 불을 지펴 방을 데운 뒤 빈 젖을 물렸습니다. 물론 젖이 나올 리 없었으되 아기는 그저 빨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는 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 창밖에서는 무언가 큰 짐승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창호지 문에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정은 알았습니다.
저 산군께서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정은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말하였습니다. 산군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키겠나이다. 창밖의 그림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그림자는 밤마다 찾아와 창밖을 서성이다 돌아가곤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슬픈 모성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정은 아기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왔으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하였습니다. 아기를 살리겠다는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았으니 무엇보다 연정에게는 아기에게 먹일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온 과부의 몸에서 어찌 젖이 나오겠습니까? 많은 배고파 울어대는 아기를 보며 연정은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는 밤새도록 울어댔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응애응애 울다가 나중에는 목이 쉬어 헛기침을 하며 칭얼거렸는데 그 소리를 듣는 연정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연정은 빈젖을 물리고 또 물렸으나 나오는 것은 없었고 젖꼭지를 쥐어짜고 또 쥐어짜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 되어도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쌀독은 이미 텅 비어 밑바닥이 보였고 볶감마저 바닥나 방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나 같은 과부에게 와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연정은 아기를 품에 안고 통곡하였습니다. 산에서 죽으려던 자신을 살린 것이 이 아기였는데 정작 그 아기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미음 한 그릇 끓일 쌀도 없고 죽 한 숟갈 떠먹일 것도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연정은 하늘을 원망하였고 자신의 팔자를 저주하였으며 차라리 산에서 그대로 얼어 죽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각설하고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각에 마당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정은 혹시 늑대나 살개시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어 낫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루 앞에는 놀라운 것들이 놓여 있었으니 아직 온기가 남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산토끼 2마리와 흙이 묻은 채로 뽑힌 귀한 산삼 한 뿌리였습니다. 연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얀 눈밭에는 선명하게 찍힌 호랑이의 발자국이 마당 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담장 너머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정은 깨달았습니다. 저 산군께서 아기가 굶어 죽을까봐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더 인정이 있고 어미의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산군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연정은 숲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토끼를 손질하고 산삼을 다려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산삼을 달인 물은 은은한 향기가 났고 그것을 적신 천을 아기 입에 물리자 아기는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토끼 고기로 끓인 진한 육수에 쌀 몇 호를 넣어 걸쭉하게 끓인 미음을 조금씩 떠먹이니 죽어가던 아기가 눈을 번쩍 뜨고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내 이름은 호진이라 하마. 호랑이가 지켜준 보배로구나. 연정은 아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호랑이가 아니었다면 이미 죽었을 목숨이요. 호랑이가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을 아기였으니 호랑이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산군님, 당신이 밖에서 지키시면 안에서는 제가 목숨 걸고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장성할 때까지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이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마당에는 먹을 것이 놓여 있었고 계절에 따라 그 종류도 달라졌습니다. 봄이 오자 연한 산나물 한 보따리가 문 앞에 놓여 있었고 여름이 되니 싱싱한 산딸기와 벌집에서
떼어낸 꿀이 나타났으며 가을이 오자 살진 층과 작은 멧돼지가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기하게 여기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 집에 밤마다 산신령이 다녀간다더라. 나이든 아낙네가 그렇게 말하자 옆집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무래도 저 아기가 범상치 않은 것 같아. 산신령의 자식인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연정의 집을 신성시하였고 함부로 가까이 가려들지 않았습니다. 허나 연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창호지 문에 비치는 거대한 그림자를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아기가 자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머물다 가는 그 존재를 말입니다. 연정은 그때마다 조용히 절을 올렸고 호진을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호진이 7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호진이 갑자기 열병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헛소리를 하며 몸부림치는데 연정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마을 약방은 너무 멀었고 이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업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정은 찬물 적신 수건으로 호진의 이마를 식히며 울먹였습니다. 아가야,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 그날 밤, 밖에서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뭔가를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득드득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 거친 소리였는데 연정이 떨며 문을 열자 거기에는 한겨울에 구하기 힘든 약초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병초와 천마, 그리고 이름 모를 귀한 약초들이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아직 뿌리에 흙이 묻은 채로 뽑혀 있었습니다. 눈밭에는 호랑이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어디선가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정은 얼른 약초를 집어들고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커다란 호랑이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고 그 호랑이는 연정의 집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산군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는 대답 대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픈 호진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듣고 있는 듯하였고 연정이 문을 닫으려 하자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정은 밤새 약초를 다려 호진에게 먹였고 새벽녘이 되자 호진의 열이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호랑이의 고기와 산삼을 먹고 위험할 때마다 약초를 먹으며 자란 호진은 10살이 넘어서자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아이가 되었습니다. 골격이 장대하고 힘이 세어 장작을 패는 것도 어른 못지 않았으며 눈빛은 형형하여 마치 산짐승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진을 보며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저 아이 눈빛 좀 봐라. 보통 아이 같지 않아. 장터에서 만난 아낙네들이 그렇게 수군거리자 곁에 있던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산신령의 아들이라더니 정말 범상치 않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호진은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연정은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크고 힘이 센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아직 먼 훗날의 일이었고 지금은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호랑이의 그림자는 호진이 10살이 넘어서자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꼴로 먹을 것이 놓여 있었고 그마저도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연정은 알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컸으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흘렀고 호진은 어느덧 15이 되어 청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진이 15살이 되던 해 그의 외모는 마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산삼과 멧돼지 고기를 먹고 자란 탓인지
또래보다 머리 하나 더 컸으며 골격이 장대하여 어른 못지 않았고 눈매는 형형하여 마치 산중 맹수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들어야 할 통나무를 혼자서도 거뜬히 들어 올릴 만큼 힘이 장사였으니 이 어찌 범상한 아이라 하겠습니까? 허나 그런 남다른 외모와 힘은 호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진을 두려워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말들을 쏟아냈고 같은 또래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호진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저놈 눈빛 좀 봐라. 짐승 같지 않으냐. 우물가에서 만난 아낙네가 그렇게 수근거리자 옆에 있던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자식이라 근본을 알 수 없다지. 호진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였으나 어머니 연정을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자신 때문에 또 마을에서 손가락질밖에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각설하고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호진은 사흘 동안 해놓은 나무 한 짐을 지고 장터로 향하였으며 구석진 자리에 나무를 내려놓자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을의 왈패들 서너시 호진을 발견하더니 걸어왔는데 그중 우두머리 격인 쇠돌이가 호진의 나무를 발로 차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마른 나무를 누가 사겠다고 여기 갖다 놨어? 호진은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쇠돌이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호진을 밀쳐냈으며 다른 왈패들도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호진은 이를 악물고 견뎠으나 쇠돌이가 한 말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놈이 장사를 한답시고 나섰네. 애비 없는 자식이라 배운 게 없구나. 그 순간 호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진의 눈이 번쩍 뜨이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그대로 쇠돌이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뭐라 했느냐? 한 번 더 말해보거라. 쇠돌이는 공중에 붕 떠서 다리를 버둥거렸고 다른 왈패들이 덤벼들었으나 호진의 힘은 그들 모두를 압도하였습니다. 호진이 쇠돌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나머지 왈패들도 하나씩 밀쳐냈으며 그들은 모두 나가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호진은 헐떡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쓰러진 왈패들을 본 어른들이 호진을 나무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것 봐라. 과부 아들이라 성정이 포악하다니까. 장터 한쪽에서 나이든 사내가 그렇게 소리치자 다른 아낙네가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터에서 주먹질을 하다니 저것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호진은 억울하였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쇠돌이였고 어머니를 모욕한 것도 그들이었건만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자신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호진은 입을 열어 항변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호진은 나무도 팔지 못한 채 장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호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또 어머니가 이 소문을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걷다 보니 어느새 집이 아닌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호진은 자신도 모르게 산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호진의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따가운 시선도 여기에는 없었으니까요. 호진은 걷고 또 걸어 어느덧 제일 처음 발견되었던 그 무덤가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큰 바위 위에 올라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가슴 속에 맺혔던 것들이 터져 나오려 하였습니다. 왜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왜 사람들은 나를 짐승 보듯 합니까? 호진은 하늘을 향해 울먹이며 물었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저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호진은 바위에 이마를 대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진이 고개를 드니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천천히 나타나 바위 아래에 앉았고 호진은 놀라 몸을 움츠렸으나 이상하게도 공포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으며 다만 조용히 호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노랗게 빛나는 맹수의 눈이 아니라 깊고 슬픈 검은 빛을 띠고 있었고 호진은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눈빛에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창호지 문 너머로 느껴졌던 그 존재가 바로 이 호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호랑이는 가만히 꼬리를 탁 바닥에 치며 마치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달래는 듯하였습니다. 호진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짐승 같다고 무시하였건만 정작 이 짐승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호진은 용기를 내어 천천히 손을 뻗어 호랑이의 거친 앞발에 손을 얹었고 호랑이는 피하지 않았으며 따뜻한 체온이 호진의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호랑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숲으로 돌아갔으며 사라지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다시 오라고 언제든 여기 있겠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호진의 마음은 올라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답답하였으나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호진은 답답할 때마다 그 바위를 찾아갔으며 그곳에 가면 때로는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호진은 그 호랑이에게 털어놓았고 호랑이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그 침묵이 때로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이기탁이라 하였습니다. 이 자는 출세욕이 강한 인물로 어떻게든 조정의 이름을 알려 벼슬길을 올라가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이기탁은 관아의 서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고을의 조정에 진상할 만한 귀한 물건이 무엇이 있느냐? 서리가 머뭇거리다 대답하였습니다. 이 고을은 산중이라 별다른 특산물이 없사옵니다. 다만 깊은 산속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이기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호랑이 가죽, 그것도 큰 호랑이의 가죽이라면 조정에 진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기탁은 즉시 고을의 포수들을 불러 모으라 명하였고 큰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허나 마을의 늙은 포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산을 지키는 산군이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기탁은 그런 말을 듣자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짐승을 신으로 떠받들다니. 그러니 이 고을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설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던 마을의 박씨, 노인이 시체로 발견되었으니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신에는 바위에 부딪힌 상처가 있었으며 주변에는 멧돼지 발자국도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행한 사고라 여기며 장례를 치르려 하였으나 이기탁은 달랐습니다. 이기탁은 시신을 보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고라 하느냐. 이는 분명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다. 마을의 이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사옵니다. 이는 그저 발을 헛디뎌. 닥치거라. 내 놈이 현감인가? 내가 현감인가?
식인 호랑이가 사람 맛을 보았으니 이제 마을 전체가 위험하다. 당장 저 흉물을 잡아 가죽을 벗겨야 한다. 이기탁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 토벌을 명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호랑이가 사람을 해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감이 그렇다고 하였으니 백성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관아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식인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은자 100냥을 내리노라. 사람들이 모여들어 방을 보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이제 마을이 안전해지겠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나 그 광경을 본 호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진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 방을 찢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호진은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그 호랑이는 범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 봤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는 산군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가 이내 사람들의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짐승 편을 들다니. 장터에 나왔던 쇠돌이가 그렇게 소리치자 옆에 있던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 굳혔습니다. 과부 아들이라 사람보다 짐승과 더 친하나 보지. 호진은 억울하고 분하였으나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이기탁이 나타났고 포졸들이 호진을 잡아 끌었습니다. 관아 안으로 끌려간 호진은 이기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기탁은 비릿하게 웃으며 호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호랑이 편을 든다는 것은 내 놈이 호랑이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로구나. 호진이 고개를 들어 이기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억울한 짐승을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억울한 짐승이라고. 허허, 기가 막히는구나. 좋다. 내 놈이 그렇게 짐승을 아낀다면 호랑이가 어디 있는지 말하여라. 그러면 살려주마. 호진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기탁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포졸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저놈을 쳐라. 입을 열 때까지 매질하라. 곤장이 호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으나 호진은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덤가의 위치를, 호랑이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탁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더욱 세게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호진은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호랑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주던 그 따뜻한 눈빛,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던 그 존재를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호랑이를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대의 곤장을 맞고 나서야 호진은 풀려났습니다. 등은 갈기갈기 찢어져 피범벅이 되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호진은 비틀거리며 관아 밖으로 나왔고 산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도망가세요. 제발 멀리 도망가세요. 허나 이기탁은 호진을 풀어주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은밀히 명하였습니다. 저놈을 감시하라. 저놈이 결국 호랑이를 부를 것이다. 그 때를 놓치지 마라. 이기탁의 계획은 간단하였습니다. 호진을 미끼로 쓰는 것입니다. 저렇게 매를 맞고 다친 아이를 호랑이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호진은 자신이 미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호진이 매를 맞고 풀려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기탁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한밤중에 포졸들이 호진의 집을 급습하여 호진을 끌고 갔으며 연정이 아들을 놓아달라 애원하였으나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진은 자루를 뒤집어 쓴 채 어딘가로 끌려갔고 한참을 가다 보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자루가 벗겨지자 호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산중턱의 너른 공터였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광경은 참으로 섬뜩하였으니 공터 한가운데에는 굵은 기둥이 박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포수들이 조총을 들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기탁은 말 위에 앉아 비릿하게 웃으며 호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을 이리 데려온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호랑이를 불러내거라. 호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은 호랑이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이기탁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호진을 기둥에 묶었습니다. 밧줄이 몸을 받쳐매어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호진은 차가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기탁이 말에서 내려 호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라. 크게, 아주 크게 말이다. 그러면 내 호랑이 친구가 달려올 것 아니냐? 호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호랑이가 올 것이고 호랑이가 오면 저 포수들의 총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각설하고 이기탁은 처음에는 협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매질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호진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기탁이 화를 내며 포졸에게 명하자 포졸이 회초리를 들어 호진의 다리를 쳤으나 호진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매질을 10대쯤 맞았을 때 호진의 입술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렇게 버티면 호랑이가 오지 않을 것이고 호랑이가 오지 않으면 자신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기탁은 잠시 생각하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호진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연정이 늘 신던 꽃신 한 짝이었습니다. 낡았으나 정갈하게 손질되어 있던 그 신발을 호진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기탁은 그 표정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내 놈이 효자라지.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내 부하들이 지금 내 홀어머니 집으로 가고 있다. 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기탁은 천천히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다음에는 신발이 아니라 내 어미의 목을 가져오라고 시키마. 호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매를 맞든 죽든 그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허나 홀로 계신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말은 그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안 돼. 호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기탁이 귀를 기울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잘 안 들리는구나. 크게 말해보거라. 안 돼. 우리 어머니 건드리지 마. 호진의 외침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기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압박하였습니다. 더 크게. 내 어미가 지금 칼을 목에 대고 있다.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죽는다. 제발, 제발. 우리 어머니는 안 돼. 호진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눈앞이 붉게 변하였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하였습니다. 호진은 하늘을 향해 절규하였습니다. 으아, 오지마, 오지마. 어머니는 안 돼. 그 비명은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빗발선 분노와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산 전체가 울릴 만큼 처절한 외침이었고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깊은 산속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기탁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다. 계속 소리 질러라. 포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조총을 겨누었고 숨을 죽이며 숲을 주시하였습니다. 호진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도, 자신이 호랑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란 게 참으로 기묘하지 않습니까? 깊은 산속, 어둠 속 굴 안에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바람을 타고 실려온 소리. 그것은 화약 냄새도 아니고 쇠 냄새도 아닌 저 아이의 비명소리였습니다. 호랑이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진동하는 살기와 화약 냄새, 숨죽인 사람들의 기척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총탄이 기다리고 있고 올가미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허나 저 소리를, 저 절규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하였습니다. 저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뒤를 재지 않았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제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앞에서는 목숨 따위 아무것도 아닌 법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굴을 박차고 뛰쳐나갔으며 어둠을 가르며 호진의 비명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숲이 갈라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포수들이 긴장하며 총구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달려오는 거대한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기탁이 비릿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왔구나. 공터 한복판으로 거대한 호랑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은밀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조총을 겨눈 포수들 한복판으로 오직 저 묶여있는 아이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정면 돌진하였으니 이 어찌 짐승의 행동이라 하겠습니까? 이기탁이 소리쳤습니다. 쏘아라, 쏘아, 탕, 다탕. 빗발치는 총탄이 호랑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호랑이의 가죽이 찢기며 피가 솟구쳤건만 호랑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총탄을 맞으면서도 달려들어 호진을 묶은 밧줄을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하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밧줄을 끊고 또 끊었습니다. 어서 쏴! 더 쏴! 포수들이 재장전하며 다시 총을 쏘아대자 호랑이의 등과 옆구리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으나 밧줄을 끊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밧줄이 툭 끊어졌고 호진이 기둥에서 풀려나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호진은 멍하니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호랑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총탄 세례를 뚫고 온 그 존재를 보는 순간 호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으실 줄 알면서 호랑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호진의 뒷덜미를 입으로 물어 일으키려 하였으나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인지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포수들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히며 일제 사격을 준비하더니 이기탁이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각설하고 그때였습니다. 호진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호랑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양팔을 벌려 총구를 마주하며 소리쳤습니다. 쏘지 마시오. 포수들이 당황하여 총구를 낮추자 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호랑이는 나를 살려준 은인이요. 사람을 해친 적 없는 짐승이요. 짐승도 제 새끼를 아끼는데 사람이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단 말이요. 호진의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으나 포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주춤거렸습니다. 피투성이 호랑이를 등 뒤에 숨기며 떨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기탁이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미친놈이 짐승 편을 들어. 그럼 같이 죽어라. 이기탁이 직접 조총을 뺏어들더니 호진을 향해 겨누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당! 총성이 울렸고 탄환이 호진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호진이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뒤에 있던 호랑이가 호진을 거세게 밀쳐냈습니다. 호진이 옆으로 나뒹굴자 그 자리에 서 있던 호랑이의 가슴팍에 탄환이 박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랑이의 몸이 뒤로 물러났으며 가슴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질렀건만 그 소리에는 고통보다 안도감이 더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호진이 기어가 호랑이를 부축하려 하자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수들이 총을 겨누고 있기에 이기탁이 재장전을 명하고 있기에 여기서 주저앉으면 아이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괴력을 쥐어짜내어 당황한 이기탁 일행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짐승의 마지막 위협이었습니다. 이기탁과 포수들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호랑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호진의 뒷덜미를 낚아채자 남은 힘을 다해 눈보라치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놈들을 쫓아라. 놓치지 마라. 이기탁이 소리쳤으나 포수들은 선뜻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저 비투성이 호랑이가 마지막 발악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아까 그 소년이 호랑이를 감싸며 외쳤던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해친 적 없는 짐승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호랑이는 호진을 물고 달렸고 호진은 호랑이의 입에 매달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놓으세요. 당신이 죽습니다. 허나 호랑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며 발걸음은 점점 비틀거렸건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멀리 데려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숲이 점점 깊어지며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게 되자 호랑이는 드디어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15년 전 호진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무덤가였습니다. 호랑이는 호진을 조심스럽게 눈 위에 내려놓더니 다리가 후들거리며 이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일어나세요. 호진이 호랑이를 부축하려 하였으나 호랑이의 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호진은 옷을 찢어 호랑이의 가슴 상처를 막으려 하였으나 피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눈밭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자 호진은 울먹이며 호랑이의 목을 안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저 따위를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까? 호랑이는 대답 대신 거친 혀를 내밀어 오는 호진의 뺨을 한번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울지 말라고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호진은 더욱 서럽게 울었고 호랑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으나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보라를 헤치며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진이 고개를 드니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연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정은 집에서 끌려가는 아들을 뒤쫓았고 눈밭의 핏자국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호진아, 연정이 아들을 끌어안으려 하다가 옆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호랑이를 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호랑이와 그 호랑이를 끌어안고 오는 아들의 모습에 연정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분이 저를 구하셨습니다. 호진이 울먹이며 말하자 연정은 천천히 다가가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눈 덮인 무덤가에서 호진을 건네주었던 그 호랑이였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서성이며 아이를 지켜주었던 그 산군이었습니다. 연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군님, 이렇게까지 하실 것까지야. 연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년 동안 호진을 함께 키워온 은인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닌 짐승이 말도 못하는 존재가 이토록 한 아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니 이 어찌 사람보다 못하다 하겠습니까? 제발, 제발 살아나시길. 연정이 손을 모아 빌었으나 호랑이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가슴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눈밭을 온통 붉게 물들였고 호진은 호랑이를 끌어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쳤으나 새 존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호랑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연정과 호진은 애타게 호랑이를 흔들며 깨우려 하였으나 호랑이는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가슴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고 거친 숨소리만이 간신히 살아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상구님, 정신 차리십시오. 연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으나 호랑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호진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옷을 찢어 상처를 감싸려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랑이가 힘겹게 입을 벌리며 무언가를 내밀었고 그것이 툭 하고 호진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호진이 고개를 숙여보니 그것은 피가 묻은 반쪽짜리 옷가락지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옷가락지는 정교하게 깎여 있었으나 한쪽 반만 있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호진은 그것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순간 연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가락지를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하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정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호진을 처음 데려왔을 때 아기의 목에 걸려있던 또 다른 반쪽 가락지였습니다. 연정이 두 개의 가락지를 맞춰보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두 조각. 15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조각들이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가락지가 되었습니다. 연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통곡하였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상구님 당신이셨습니까? 연정의 울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진은 어머니와 가락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대체... 연정이 떨리는 손으로 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목소리는 잦아들었으나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호진아, 이 무덤의 주인이 그리고 이 호랑이가 너를 낳아주신 내 친엄이셨구나. 호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친엄이, 호랑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호진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짐승이 어찌 사람의 어미가 됩니까? 15년 전이었다. 내가 너를 발견한 곳이 바로 이 무덤가였고 그때 이 호랑이께서 눈보라 속에서 너를 품에 안고 계셨다. 네 목에는 이 반쪽 가락지가 걸려 있었지. 연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이분이 왜 아기를 지키고 계셨는지, 왜 나에게 너를 건네주셨는지. 그저 산신령께서 버려진 아이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만 알았지. 허나 이제 알겠구나. 이 무덤은, 연정이 옆에 무덤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이 무덤은 내 진짜 어미가 사람이었을 적 묻힌 곳이고 이 호랑이께서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짐승의 몸이 되셨어도 제 자식만은 버릴 수 없어 15년을 지켜오신 것이로구나. 호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호랑이의 얼굴, 그 깊고 슬픈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이 호랑이가 자신을 그토록 지켜주었는지, 왜 목숨을 걸고 구하러 왔는지, 왜 자신을 대신해 총탄을 맞았는지 말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호진이 무릎으로 기어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어찌 이런 모습으로, 어찌 말 한마디 못하고 지켜만 보셨습니까? 호진의 뜨거운 눈물이 호랑이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거친 혀를 내밀어 우는 호진의 볼을 한 번 더 핥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야. 이제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았으니 어미는 그것으로 족하다. 호랑이는 말할 수 없었으나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진은 더욱 서럽게 울었고 연정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호진을 키워온 두 어미. 한 사람은 길러준 어미요. 한 사람은 낳아준 어미였으되 둘 다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온 진정한 어미였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고맙다고, 내 아들을 잘 키워주어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로 답하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 다해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자 제 아들인 이 아이를. 호랑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이 웃는 것처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그 표정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자식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게 되는 이 순간을 말입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뱉었습니다. 호랑이의 고개가 툭 떨어져 눈 위에 닿았고 산속엔 호진의 통곡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지 마십시오. 허나 호랑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호랑이의 몸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고 그 모습은 마치 처음 호진을 품에 안고 있던 15년 전 그날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한 어미가 제 새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밤, 하늘도 슬퍼하는 듯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호진은 호랑이의 시신을 끌어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고 또 울었으되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가슴을 도려내는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15년을 함께했던 그 존재가, 밤마다 창밖을 서성이던 그 그림자가, 산에서 자신을 위로해주던 그 호랑이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친어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째서 이제야 알게 하셨습니까? 호진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15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마당에 놓여있던 따뜻한 산토끼, 배고플 때마다 나타나던 산삼과 콩, 열병을 앓을 때 문을 긁어대며 가져다 준 귀한 약초들, 그 모든 것이 이 어미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할 때 당신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호진은 호랑이의 거친 털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바위 위에서 자신이 서럽게 울 때 곁에 앉아 꼬리를 치며 위로해주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호랑이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제 자식을 안타까워하는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저를 애비 없는 자식이라 욕할 때 당신께서는 어디선가 그 소리를 들으셨겠지요. 말도 못하시고 사람의 모습도 아니라 나타나지도 못하시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호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으나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정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며 밤마다 창밖을 서성이던 그 존재가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산구님, 아니, 호진의 친어미시여. 연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셨어도 이 세상 어떤 어미보다 더 훌륭한 어미셨습니다. 제가 호진을 잘 키웠는지 모르겠으나 당신만큼은 못했을 것입니다. 연정은 호랑이의 앞발을 어루만지며 절을 올렸습니다. 함께 한 아이를 키운 동료 어미에게, 그리고 목숨을 바쳐 아들을 지킨 진정한 어미에게 바치는 절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호랑이의 몸 위로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각설하고 호진이 호랑이를 끌어안고 통곡하던 그때 멀리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보라를 헤치며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이기탁과 포수들이 무덤가에 나타났습니다. 이기탁은 쓰러진 호랑이를 보자 눈을 번쩍 뜨며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이기탁이 말에서 내려 호랑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호진이 벌떡 일어나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거라. 저 호랑이 가죽은 내 것이다. 안 됩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호진이 두 팔을 벌려 호랑이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이기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놈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짐승이 어찌 내 어미가 되느냐. 당장 비키지 못할까. 이기탁이 포졸들에게 손짓하자 포졸들이 호진을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연정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이 호랑이께서는 호진의 친어미시니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닥치거라. 과부년. 내 놈들이 호랑이와 한패구나. 좋아. 그럼 모두 잡아들여라. 이기탁이 호통을 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쾅쾅쾅.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뭐야. 포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무덤 옆에 큰 나무를 쪼갰고 나무가 불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포수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산신이 노했다. 산신이 노했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산 위쪽에서 우르르 소리가 나더니 큰 바위들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포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이기탁도 말을 타고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허나 하늘은 탐욕스러운 자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며 이기탁이 탄 말 앞을 내리쳤고 말이 놀라 뒷발로 일어서자 이기탁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굴러내려온 거대한 바위가 이기탁을 향해 굴러왔습니다. 살려주. 이기탁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위가 그를 덮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기탁의 목소리가 끊어졌고 포수들은 그 광경을 보며 더욱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천둥과 번개는 한참을 더 울부짖었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호진과 연정은 호랑이의 시신을 감싸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에게는 바위 하나 떨어지지 않았고 번개도 그들을 비켜갔습니다. 한참이 지나 천둥 소리가 옅고 눈보라가 잦아들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하였습니다. 포수들은 모두 달아났고 이기탁은 바위 아래 깔려 죽어 있었습니다. 호진은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하늘도 당신 편이십니다. 그날 밤 호진과 연정은 호랑이의 시신을 무덤가 옆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었습니다. 15년 전 호진을 처음 발견했던 그 무덤. 아마도 호랑이가 되기 전 사람이었을 적 묻혔던 그 무덤 곁에 새로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호진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라 부릅니다. 늦었지만 용서하십시오. 눈은 조용히 내렸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 호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미의 손길처럼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호진은 장성하여 무관이 되었고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호랑이 같은 장수라 불렀으되 호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호랑이, 그것은 자신을 낳아주고 목숨까지 바친 어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연정은 천수를 누리며 호진의 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봄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진은 양모 연정을 호랑이 어미의 무덤 옆에 모셨습니다. 두 어미가 나란히 누워 계시니 호진의 마음도 편안하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호진이
두 무덤 앞에 술을 올렸습니다. 단풍잎이 흩날리며 무덤 위로 내려앉았고 호진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두 어머니, 잘 계십니까? 아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호진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호랑이의 꼬리가 스치듯 연정의 손길이 스치듯 따뜻하였습니다. 호진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내려왔고 그 빛은 두 무덤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옛적 남원 땅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짐승의 탈을 쓸 수 있으되 짐승만도 못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하였습니다. 남원 산자락에는 아직도 새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랑이 어미의 전설이 흐르고 있으며 가을이면 단풍잎이 그 무덤 위로 내려앉아 어미의 넋을 위로한다 하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르지 않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